자, 혹시 한국인의 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역시 아파트죠. 얼마나 살길래? 전체 인구의 56% 이상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가 워낙 인기라서 예전에는 정관 수수를 받으면 분양 우선권 준다는 아파트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자, 그럼 소비할 때는 주로 뭘 써요? 현금? 아무래도 카드가 많죠. 소비의 72%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곳이 아파트와 신용카드 확산에 큰 역할을 했죠. 먹고 살고 입고. 자, 왜 그런지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혹시 무슨 은행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은행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고 딱히 떠오르는 인물도 찾기가 힘든데, 자, 그런데 이곳은 단번에 떠오르는 그런 인물 이미지가 있죠. 자, 얼마 전에 결혼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구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올림픽 출전하기 훨씬 전에 유망주 시절부터 계속 후원을 하고 그러다가 금메달 따고 최고의 스타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곳 모델을 계속하고 있는. 근데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죠. 특히 다른 데서 외면하는 비인기 종목의 유망주들,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게 오늘 주제인 이곳의 특기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서 은행을 다시 찾는 분들 많은데 막상 은행 가려고 하면 어때요? 오후 뭐 4시? 심지어 3시 반에 문 닫는 곳도 많으니까 바쁘게 막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곳은요,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 9to6 뱅크 지점들을 전국에 만들어놨죠. 근데 이러면 고객들은 좋지만 직원들은 사실 좀 안 반가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비인기 종목 유망주 후원하는 것도 그렇고 은행 영업시간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맥락이 같아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 자, 이번 주제는요, 세상이 디지털로 변했고 우리가 국내에서 제일 큰 은행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만들어졌다. 꿋꿋하게 그 길을 간다. KB 국민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은행 얘기라면서 첫 부분에 뭐 아파트, 카드 같은 얘기는 왜 했느냐? 자,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2001년 전까지는요, 지금처럼 KB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라는 두 은행이 따로 존재했죠. 자, 그러다가 두 은행이 합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가 어딜까요? 자, 광복 이후 1958년에 서울 종암아파트라는 곳이 만들어지고요. 62년에는 마포아파트라는 곳이 생겼죠. 또 하나의 크나큰 건물, 이것은 서울 시내 마포에 자리 잡은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워낙 뭐 전쟁이 끝나고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수세식 화장실 설치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거 현대식 아파트다, 칭찬한다 할 정도였대.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속속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싼 거야. 이 좁은 땅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가 좋겠는데 막상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세우는데, 대통령과 가치시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량 주택 건축을 위해서 주택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민들도 기업도 정부도 사실 다 돈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1967년에 한국주택금고를 만들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1969년에 한국주택은행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정부가 앞장서서 집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모인 돈으로 집 짓는 데 쓰고 채권도 발행하고 주택은행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을 전담하게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막 치솟고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나니까 정부가 70년대 후반에 주택 청약 제도를 만들거든요. 청약 통장이 있어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때 청약 통장도 주택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은행에서 모인 돈이 부지를 뭐 형성하고 집 짓는 데 쓰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980년대를 지나면서요, 전 국민의 10% 이상, 1995년에는 무려 30% 가까이가 살 수 있을 만큼 아파트가 늘게 됩니다. 왜 특히 주공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주택은행 가서 돈을 모으고 또 빌려서 집 사고. 왜 예전에 주공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동네마다 주택은행 지점이 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주택은행도 함께 성장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왜 지금은 로또나 뭐 연금 복권 이런 게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복권하면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 최초의 정기 발행 복권. 처음에는 100원 주고 한 장을 사면 1등이 3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 300만 원이면 집도 살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당시에 최고급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340만 원이었다니까. 그 주택복권을 발행한 이유도 주택기금을 모으려는 거였죠. 나 어렸을 때는 1억 5천만 원 뭐 이랬던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주택은행이 이렇게 한국의 주택 공급과 함께 성장할 때 국민은행은 뭘 하고 있었느냐? 사실 만들어진 건 국민은행이 먼저였어요. 6.25가 끝나고 왜 다들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장사든 뭐든 뭐 시작해보려면 사실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이 무슨 뜻일까? 이 금융이 자금 융통의 약자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실제로 은행이 있긴 했고요. 뭐 유사 금융기관도 있었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전쟁 끝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뭐 진짜 담보도 모두 없고 막 서민들은 돈 빌릴 데가 막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1961년에 은행 등등에서 나간 대출 중에서 소액 대출 비중이 6%가 채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이니까 뭐 갯돈 모으고 뭐 탈 없으면 다행인데 그럼 목돈을 모으는 건데 뭐 개주가 갑자기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동네가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서민들도 자금 융통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1962년에 한국국민은행이 설립되고요. 그 이듬해 국민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죠. 국민은행이 새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의 일원화와 영세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자, 국민은행이 생기고 나서 은행을 이용한 적이 없던 서민들이 은행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은행에 가볼 일이 없었던 거죠, 서민들이. 그 전까지는 뭐 사채 쓰고 갯돈 모으고 전당포 가서 뭐 돈 빌리고 그러다가 믿을 수 있는 은행이 생긴 거니까요. 서민들도 갈 수 있는. 참고로 1965년에는 정기적금 금리가 연 30%였어요. 100만 원 넣으면은 이제 다음 해에 130만 원 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국민은행 만들었지. 금리도 높지. 은행에다가 돈을 안 맡길 수가 있었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차곡차곡 막 돈을 모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절에 국민은행이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또 뭘 했냐면 자동차에다가 이동식 은행을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시절에 국민은행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국민은행에 가고 은행을 점점점 가면서 돈이 모이는구나. 은행에 오고 싶어도 이렇게 멀어가지고 못 오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식 점포를 그래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1970년에는 학교에다가도 은행 점포를 열고요. 그래서 어린이 예금도 만들고 또 장학적금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은행에 익숙해지고 열심히 막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은행은 1971년에 총수신 1,000억 원, 79년에는 국내 금융기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달성하게 되고요. 2년 뒤에는 또 2조 원이 되고 또 2년 뒤에는 3조 원이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축한 돈으로 또 다른 서민들한테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급성장하던 이 시절에요. 국민은행도 국내 최대 규모급 은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경제가 성장했으면 필요한 만큼은 또 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내수도 커질 거고요. 1980년에는 국민은행이요. 국내 은행 최초로 자사 신용카드를 내놓거든요. 그 전에도요.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고 또 외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한 곳도 있긴 했지만요. 국민은행 카드가 국내 은행에서 출시한 최초의 범용 신용카드였어요. 여기저기서 다 국내에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백화점 말고 뭐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왜 지금은 IC 카드나 마그네틱 카드 긁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마그네틱 긁는 기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카드 윗면에 보면 오돌도돌한 거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잖아.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럼 전표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쫙 뜯어가지고 앞장은 뭐 가져가고 하나는 거기다 보내고 하나는 소비자한테 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거 기계도 잘 없는 데는 이렇게 귀찮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표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올리고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드르르르르 긁으면 먹지처럼 이렇게 글씨가 쫙 나왔었어. 드르륵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 서민들을 위한 소매금융과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인데요. 최대 주주가 정부인 국책은행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근데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가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탑니다. 재무부 등 5개 부처가 정부 투자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49개 자회사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1995년, 주택은행은 97년에 민영화되죠. 근데 이 최대 주주였던 정부가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들 은행의 성격이 막 급격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온 게 있으니까요. 고객들도 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민영화됐다고 해서 뭐 큰 기업 대출을 늘린다거나 하지 않고 서민금융 기능을 유지했던 거죠. 보통 국민들의 은행. 그런데 오히려요, 이렇게 보통 국민들을 고객으로 뒀던 게 반전으로 이어지는 큰일이 터지죠. 두 은행 민영화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1997년 말, 아시다시피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자, IMF 외환위기 당시에 외환위기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은행도 망할 수가 있구나. 부실은행 5군데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깨졌고 금융권 지각 변동에 막은 올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이 사라졌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기업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들도 함께 꼬꾸라진 거였잖아요. 근데 반면에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기업 대출이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주택은행은 심지어 IMF가 터진해 시중은행 중에서 단기 순이익을 제일 많이 올린 은행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주택은행은 98년에 외환위기로 퇴출 대상이 됐던 동남은행을 흡수했고요. 국민은행은 98년과 99년에 각각 대동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죠.
자,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정부는요, 시중은행들 간에 합병을 계속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대형은행이 비대형은행을 품고 또 우량은행이 비우량은행과 합치면 이게 덩치도 커지고 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체질 개선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당시에 막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뭐 조흥은행, 외환은행이 합친다, 뭐 또 어디는 어디로 간다 등등. 소문은 계속 도는데 이 은행 간 합병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뭐 외국 투자자 문제도 있었고 또 은행들 간에 원하는 것도 다 달랐고요. 이러니까 정부가 아예 판을 바꿔버립니다. 우량, 비우량 합치는 게 어려워? 야, 그러면 그냥 대형, 우량, 우량으로 그냥 쳐. 그리고 합병을 추진하면서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는 은행끼리 합병을 한번 유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탔죠. 그리고 마침내 2001년 국민은행, 주택은행 두 은행이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합병하는데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오늘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우량은행의 합병으로 국내 최대, 세계적으로 60위권에 드는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합병하고 국민은행으로 이름을 정한 통합은행은요,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0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됐죠. 그리고 이듬해 새 CI를 발표한 게 바로 지금처럼 별 모양이 붙어있는 KB국민은행이에요. 당신에게도 별이 되고 싶습니다. Think Star. 근데 초대형 은행이 탄생할 때 기대도 많았지만요, 사실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겠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노조의 반대도 거셌죠. 하지만 이 전국 구석구석에 영업망을 가진 우량한 대형은행끼리 합친 힘은 대단했습니다. 합치고 나서 뭐 PB 사업에도 진출하고 국민신용카드를 합병하고 또 정부가 남은 지분을 매각하면서 2003년에는 완전 민영화됐고요. 뭐 아시아 10대 은행에도 선정이 되고 인터넷 뱅킹 가입자 1000만을 처음 넘긴 것도 국민은행이었죠. 그러면서 기업금융, 해외 진출도 소홀하지 않고 아주 수많은 개인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을 기반으로 버티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다른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솔직히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개인 고객, 소액을 맡기고 소액을 빌리는 고객 수가 많은 게 좋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은행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응대할 시간도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처럼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큰 손들, 뭐 기업들만 상대하는 게 짧은 시간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은행이라고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국민은행도 자신들의 뿌리, 또 과거의 대형 위기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경험, 이런 게 모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데서 온 걸 아니까 오히려 은행 영업시간 연장한 지점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지점 상담 예약 서비스도 만든 거겠죠. 이게 뭐냐면 국민은행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찾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오래 기다리면 또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모바일로 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와서 금방 업무 처리하고 가시라는 거죠. 예약한 시간에 딱 오시면 바로 해드린다. 또 스포츠 후원의 경우에도요, 처음부터 대형 스포츠 스타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후원을 잘 안 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계속 후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또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어려울 때 국민은행이 도와준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최대 고객인 국민들이 보면 행복을 느낄 거고 또 브랜드 위상도 저절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고객들인 거잖아. 근데 평범한 선수들, 지금은 스타가 아닌 선수들을 후원해서 이 선수들이 스타가 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자기들도 좋고 브랜드 위상도 올라가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장에 넣어둔 돈이 적은 돈들일 수는 있는데 고객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모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쏠쏠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액 예적금을 무시해왔으면 누릴 수가 없는 기쁨이겠죠. 아무튼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은행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우려들이 많았죠. 국민은행? 그냥 뭐 덩치 큰 시중은행 아니야? 디지털 시대에 지점이 저렇게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다른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할 때 오히려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9to6 뱅크 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저녁 6시까지 확대 영업하는 게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등등. 하지만 다들 보고 계시듯이요, 오히려 이런 시절에 거품은 결국 꺼진다는 게 드러나면서요, 수많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온 국민은행의 안정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영업망이 빛을 발하고 있죠. 자, 오히려 보통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묵묵하게 우직하게 해왔던 게 통하는 시절이 다시 왔다고나 할까요? 자,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보통 국민들의 대표은행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최대 은행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